안녕하십니까. 라임 또 신라젠에 이어서 이번에는 옵티머스 3호 사기건입니다. 금융 사기건이 그렇듯이 이 피해자들 역시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종종과는 다른 게 정치권의 인물들이 관여했다는 사실, 또 야당의 무차별 공세와 의혹 제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한 검사 주제를 가지고 이 이민석 변호사와 실체적인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바쁜 시간 나오셨네요. 예, 아닙니다. 저 이 변호사는 이 밸류 인베스트먼트서부터 이 금융 피해자들 문제 많이 변론도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봉사라기보다. 또 돈 얘기에 이 옵티머스 사건 나온 거 보니까 검찰이 주범들 몇 명 구속한다고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옵티머스의 대표하고 그다음에 옵티머스의 이사하고 옵티머스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의 회장 3명이 구속됐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3명이 과연 주범인지가 일단 의심스러울 정도거든요. 원래 옵티머스의 전 대표 이혁진이는 2018년에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에 미국으로 도피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까지도 잡히지도 않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기소 중지를 하지는 않나요? 아니요. 기소 중지를 하긴 했죠. 그걸 하긴 했는데 그 담당 검사이 제대로 검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하여튼 검찰이 돈과 관련된 수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검찰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본다고. 중립성. 예를 들어서 이혁진이가 알고 보니까 2012년에 그 현재 여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에서 강남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거기서 떨어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니까 임종서하고 대학교 동기 동창이 그 동문이었죠. 그 관계로 같이 활동도 했고 하여간 현 여권에 굉장히 좀 그 인맥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하여튼 보면은 주변에 이런 보면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이력을 가진 인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당사자지만은 이 검찰이 그렇게 신뢰를 가질 만한 그런 수사를 했느냐, 예컨대.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혁진이가 2018년에 조사받다가 미국으로 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검찰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회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그리고 이 3호 건 이런 것들은 이전에도 유사한 것들이 더 큰 사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많이 있었죠. 다 검사 관련된 것들이겠죠. 그렇죠. 제가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이런 대형 사기 사건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조이팔부터요. 그거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조 원대 사건을 갖다 스타트를 거는 건 조이팔 사건이었죠. 근데 조이팔은 그거였죠. 뭐냐면 의료기기. 그렇죠. 소위 물품이죠. 다단계. 상품 다단계라고 그래요. 상품이기 때문에 의료기기가. 근데 거기서부터 한 단계 발전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금융다단계. 상품 갖고 사기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하면 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금융다단계라고 그래요. 근데 금융다단계 1조 원대 사기의 스타트를 끄는 게 뭐냐면 그 IDS 홀딩스예요. IDS 홀딩스는 12,000명으로부터 1조 960억 원의 사기를 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상품 다단계 그리고 금융다단계인데 그거보다 한 단계 또 진화한 또 사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모펀딩형 사기. 사모펀딩형 사기의 첫 번째 타자가 누구냐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예요. 그 당시 다 수사부서는 어디입니까? 담당. 근데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의 수사부서는 그 남부지검이거든요. 금융조사부. 그렇죠. 금융조사부죠. 그 당시 금융조사부의 부장이 현재 제주지검장인 박찬호 검사였어요. 윤석열 사단의.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보니까 검찰 쿠데타 14명 중에 1명 그쪽 이름이 올라와 있던데. 쿠데타. 그렇죠. 바로 그 사람이에요. 대형 사건이나 다른 사건들도 보면 거의 이렇게 유사한 아주 기록이 남을 만한 이상한 검사의 그런 연관된 사건, 가장 기억이 남는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좀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김학의 강간 사건. 그럼 1차도 무혐의 나오고 2차도 무혐의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2차 무혐의 사건이거든요. 그 1차에서는 저 증거가 부족하다 해서 무혐의 나오니까
갑자기 그 당시에 그 김학의한테 강간을 당했다는 여자가 직접 나타나서 2차로 고소를 했어요. 예. 근데 2차 고소 사건에서 또 무혐의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2차 고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됐냐면,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제 고소장을 가지고 검사를 만나러 갔죠. 조사받으러.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1차에서 무혐의 결정한 검사가 2차 고소 사건에 또 담당 검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1차에서 무혐의 처분한 검사가 내 사건을 또 수사하면 또 무혐의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그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결국은 나중에 담당 검사를 바꿨어요. 문제가 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무혐의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무혐의 할 당시에 부장이 있었어요. 부장검사. 예. 예. 그 부장검사의 이름이 강혜원 부장검사예요. 그 성희롱 사건에 맞아요. 무슨 관련됐던 인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그럼 지금 뭐 합니까? 현재 변호사하는데 이제 중간 단계를 쭉 말씀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2017년 그때 7월 달인가 서울 서부지검에서 검사하다 잘려요. 그 잘린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 여검사를 성희롱하고 또 다른 여직원을 성희롱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잘린 거예요. 유전자가 문제 있는 거. 그렇죠. 근데 그때 그걸 보고 굉장히 웃겼죠. 왜 웃겼냐면, 자기 선배 검사 김학의 검사의 성폭행은 덮어준 사람이 막상 자기는 성희롱으로 잘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 되게 웃기잖아요. 이게요. 이상한 검사의 그 리스트에 예,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름이 오를 만한 인물이네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강혜원 검사인데. 근데 그거는 여성과 관련된 성폭행 관련한 거고 또 큰 재산과 관련된 금융권과 관련한 것도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런 게 있죠. 아까 말한 IDS 홀딩스 사기 사건 있잖아요. 예. 재판 중에 1조 960억을 갖다가 사기쳤다는 사건. 예. 이것이 다시 말씀드린다 그러면 2014년 9월 25일 날 IDS 홀딩스 대표인 김성훈이가 예. 670억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기소가 돼요. 근데 김성훈이가 그 기소돼서 재판받는 2년 동안의 기간 중에 또 추가로 1조 960억 원의 사기를 치거든요. 근데 납득이 안 가잖아요. 670억 원의 사기로 재판받는 사람이 어떻게 재판 기간 중에 1조를 사기칠 수 있냐. 그건 너무 납득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근데 672억도 그것도 굉장한 그 사기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672억 그 사건 때 구성만 됐었다 그러면 추가로 1조 사기 못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피해자가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 672억 사기 사건 때 왜 구속이 안 됐냐.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의문이 풀린 거예요. 예. 어떤 거냐면 최근에 그 녹음을 입수했어요. 그때 IDS 홀딩스 모집작 하나가 부장검사를 만나서 사건을 물어다 주고 김성원을 빼왔다. 이렇게 말한 것이 녹음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녹취돼 있어요? 녹취되어 있어요. 예. 4년도에 들어왔어요. 성훈이가 어제가지고 보니까 몇십억 사건으로 부장 서울지검에 부장검사가 직접 만나가지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큰 사건을 갖다 주고 성훈이를 기구속으로 빼야지 않습니까? 부장검사가 직접 만나서 쉽게 말해서 딜을 했어요. 분명 그 플랜바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했죠. 그 부장검사가 그러면은 이 600억 사건보다 더 큰 걸 갖고 와라. 그래서 내가 또 스파이가 돼가지고 한 1조 원대 털어보는 것처럼. 그 부장검사가 아까 말한 그 강혜원이에요. 아, 예, 예. 근데 이런 유형의 사건을 제가 이상한 검사 문제를 쭉 과거부터 들치다 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그 광주에 그 허재호 씨인가요? 예, 예. 예. 그 사건 때도 보니까 그것도 이상한 검사의 한 유형이던데. 예, 그렇습니다. 한번 설명해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그 대주그룹 회장인 허재호 씨가 예, 황제 노역이라고 그렇죠. 유명했던 거죠. 예, 그렇죠. 그 사람이 그때 500억을 갖다가 탈세하고 예. 100억을 횡령했다는 죄명으로 처음 영장이 청구됐어요. 그렇죠. 예. 근데 영장이 기각됐죠. 영장이 기각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불구속 기소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향판 문제가 그래서 예, 그렇죠,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그때 2008년 12월 달에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왔냐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예. 그리고 벌금이 500억인데 근데 하루를 갖다가 2억 5천으로 환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500억인데 하루를 2억 5천 환산하면
얼마 200일만 살면 200일이죠. 200일 살면 자기는 500억 벌금 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 같으면 진짜 굉장히 싸게 해준 거거든요. 그 회장이 그거 너무 형이 높다고 또 항소했어요. 예. 근데 항소는 더 웃겨요. 항소심이 2010년 1월 달에 선고됐는데 형이 깎였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깎이고 또 벌금도 250억으로 또 줄었어요. 벌금도 준 것도 좀 웃긴데 더 웃긴 건 뭐냐면 하루를 갖다 5억으로 환산했어요. 5억으로. 그러면 50일만 살고 나오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또 그 회장은 또 그것도 뭐 세다 그래갖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은 대법원에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된 다음에 그 허 회장이 내가 몸으로 떼겠다 그러면서 검찰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깜빵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50일만 살면 250억 다 까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밖으로 이제 언론이 보도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250억 벌금을 받았는데, 응? 저기 50일 몸으로 떼러 왔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막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황제 노역이 어딨냐 하면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검찰에서 참 골치 아프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검찰에서 깜빵에 있는 그 허 회장을 바로 빼와요. 예. 응? 왜냐면 그거죠. 당신 몸으로 떼지 말고 돈으로 떼라고. 그래서 깜빵에 있던 그 허 회장을 갖다가 검찰이 강제로 빼옵니다. 근데 그때 그 허 회장이 6일을 살았어요. 그럼 6, 5, 30억은 일단 깎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나머지 220억만 내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그 항소심이죠. 2심. 광주 고등법원의 판사가 장모 판사였어요. 장모 판사. 예. 근데 이제 그 사람 형이 뭐 국회의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모 판사가 마침 그때 광주 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언론에서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그 장모 판사가 광주 지방 법원장을 하다가 그냥 옷을 벗어버려요. 한 욕을 먹으니까. 근데 그때 그 법원장이 자기 굉장히 억울하다고 했어요. 왜 억울하다고 그랬냐면 검찰은 구형을 더 적게 했다 이거예요. 검찰은 구형을.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검찰은 어떻게 구형했냐면요. 징역 5년에 벌금 1,000억 구형했는데 이게 그 다음부터 볼게요. 벌금 1,000억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구형을 했어요. 선고유예. 네, 선고유예는 뭐냐면 보통 벌금에 보통 그러죠. 징역형에는 집행유예가 붙어요. 그렇죠. 벌금형에는 선고유예가 붙어요. 집행유예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깜빵 살지 않는 거잖아요. 예. 선고유예는 뭐냐면 선고유예 기간부터 2년이 지나면 벌금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아예 2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벌금 낼 필요 없다. 이런 구형을 한 거예요, 이건요. 강력한 침이 들어간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판사는 오히려 검사보다 형을 더 높게 선고한 거예요. 거꾸로 이거는. 그래도 판사는 하루에 2억 5천 5억 그래 갖고 깜빵은 좀 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예 검찰은 벌금 1,000억 구형하면서 선고유예 구형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형할 땐 있죠. 집행유예 선고유예 구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선고는 판사가 하기 때문에 검사가 5년 구형하면 판사가 알아서 적당하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검사가 1,000억 구형하면 뭐 판사가 알아서 500억으로 깎아주던가 아니면 선고유예는 지가 알아서 해요. 보통 검사가 선고유예 집행유예 구형하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근데 말도 안 되게 그 당시 검사가 나서서 벌금의 선고유예 구형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광주지방법원장 하다 옷을 벗은 장모 판사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그건 아예. 그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최근에 윤석열하고 막 싸우는 검사 있죠. 아, 그래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이제 그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직책이 그 당시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뭐냐면 이제 그 당시 부장검사였고 특수부장검사. 왜냐면 특수부장검사 밑에 수사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수사검사가 이제 뭐 수사가 끝나고 기소할 때는 공판 카드를 만들어요. 공판 카드에 구형란이 있어요. 구형을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사검사가 거기다가 선고유예 구형을 쓸 리는 없죠, 당연하게. 근데 선고유예 구형을 왜 되냐면 나중에 부장이 그 공판 카드를 갖다 결제하는 과정에서 선고유예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그쵸. 마치 이성윤이가 뭐 윤석열하고 뭐 대립적이니까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이성윤이는 더 황당한 일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예. 검찰 간부들 올라가면 대부분 다 한솥밥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성윤이는 그보다 더 웃긴 것도 있어요. 2011년에 우리나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키코 사건. 예. 그 사건에서 무혐의를 갖다가 처분할 때 그때 담당 부장도 이성윤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또 더 웃긴 것도 있어요.
우리 그 세월호 어머니들이 들으면 예. 굉장히 그 열받으실 얘기인데, 세월호 사건 터지자마자 검경 합동 수사본부가 생겼잖아요. 예. 그때 합동수사본부장이 바로 이성윤이에요. 근데 그때 이성윤이 합동수사본부장 하면서 뭐 했어요? 사건 덮었잖아요, 거의. 세월호 사건. 아니, 황제 구형을 하고, 키코 무혐의를 하고, 세월호를 갖다 은폐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2014년 4월 달에 세월호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본부장이 됐는데, 그때 원성을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2015년 2월 달에 결국 좌천이 됐어요. 어디로 좌천됐냐면 좌천된 데가 마침 금융위원회예요. 근데 금융위원회에서 만난 놈이 바로 유재수예요. 거기서 만난 놈이. 유재수. 전화위복이네. 그 전화위복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서 2017년 8월 달에 유재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영전이 되고 그리고 2017년 8월 달에 이성윤이는 또 대검에 하여간 무슨 검사장급으로 일단은 그렇죠. 영전이 됐죠. 예, 영전됐죠. 그 다음에 승승장구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참 웃긴 거죠. 윤석열도 문제지만 윤석열 그러면 그 상대편에 있는 이성윤은 깨끗한 사람이냐?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뭐 세월호까지 뭐 은폐하고 뭐 이 정도까지인데. 그럼 뭐 다 이상한 검사의 한 유형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부장 이상은 다 갈아치워야 돼요. 검사.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죠. 이 검찰 얼마나 썩었으면, 어떻게 보면 썩은 놈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하고 이성윤이 싸운다는 건 이건 뭐예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뭐 진짜. 우리 이민석 변호사도 검사 생활 잠시 해보셨죠? 예. 그 뭐 아주 피부에 그냥 와닿는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 이상한 검사, 그리고 법을 이렇게 꽈는, 법을 예. 왜곡하는 이런 검사, 또 덮는 검사, 예. 뭐 어떻게 보면 기소하는 것보다 칼을 쓴 것보다는 칼을 안 쓰는, 써야 될 곳에 안 쓰는 예. 그 검사들, 이거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쫓아내야 됩니까? 어떻게 정화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뭐 똘똘 말해서 기소가 됐다 그러면 적어도 무죄로 받으면 명예회복을 할 수 있죠. 예. 근데 사건을 덮었어요. 그러면서 공소시효 지났어요. 그러면 진실 밝힐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누군가가, 예. 누군가의 강력한 전관의 로비, 예. 또 그것 때문에 짬짬이 돼서 로펌 다 이렇게 다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참 답답하군요. 예, 곧 이제 새로운 공수기구도 생긴다고 하는데, 뭐 기구가 뭐 제도가 잘못돼서인 것보다도 그를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이 윤리관, 이거 정말 직업관 중요한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에 저희가 기대를 걸어가면서 오늘은 이 경제와 관련된 이상한 그 검사들 예. 얘기를 저희가 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현상을 정란하게 저희가 일단 소개를 했습니다. 예. 시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한 검사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상한 검사들 정말 많습니다. 이상한 검사가 없어지는 거, 이것이 우리나라 사법 신뢰도를 되찾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억울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 슬슬 잘 풀려나고 정말 억울하게 돈 없이 당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상한 검사, 이들이 척결되고 사라지는 것이 사법 신뢰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상한 검사 얘기는 다음번에도 계속될 겁니다. 감사합니다.